퇴직금이 IRP 계좌에 들어왔다면 이제부터는 넣는 법보다 꺼내는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55세가 지난 뒤 급해서 해지하거나 오래 방치하면 세금과 생활비 흐름이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정 상품을 고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계좌 안에 어떤 돈이 들어있고 그 돈을 언제, 어떤 속도로 받을지 정하는 순서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퇴직금 재원, 세액공제 받은 돈, 운용 수익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절세 통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퇴 현금 흐름 장부에 가깝습니다. 입금할 때는 한 계좌로 보이지만 꺼낼 때는 돈마다 세금 이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수익률 화면이 아니라 돈의 꼬리표입니다. 이 돈이 퇴직금에서 온 돈인지, 내가 세액공제를 받으며 넣은 돈인지, 운용 과정에서 생긴 수익인지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같은 100만 원을 꺼내도 어떤 재원에서 나오는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잔고만 보면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생활비는 생각보다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대개 계좌 관리가 아니라 수령 순서에서 생깁니다. 퇴직 직후에는 마음이 급합니다. 회사를 떠났고 매달 들어오던 월급은 멈췄고 통장에는 큰 돈이 한 번 들어왔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냥 예금으로 옮겨두면 안 되나요? 필요할 때 조금씩 뺐으면 안 되나요? 그 질문은 자연스럽지만 답은 계좌 안의 재원부터 본 뒤에 내려야 합니다. 퇴직금 재원은 퇴직소득세와 연결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 또는 기타 소득 문제와 연결됩니다. 과세제의 원금처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 섞여 있다면 또 다르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IRP 관리의 첫 단계는 상품 갈아타기가 아니라 재원표 만들기입니다. 종이에 3칸을 그어보세요. 왼쪽에는 퇴직금 재원, 가운데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 오른쪽에는 운용수익을 적습니다. 금융기관 앱에서 바로 보이지 않으면 상감창구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 계좌에서 퇴직금 재원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은 얼마입니까? 운용수익은 어느 항목으로 계산됩니까? 이 3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해지 버튼 앞에서 멈출 이유가 생깁니다. 55세라는 나이는 전액을 마음대로 빼도 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연금 수령 시계를 켤 수 있는 출발점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 5년 이상이면 연금 수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는 가입기간 5년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금융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격이 생겼다는 말과 무조건 빼야 한다는 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작은 금액으로 수령을 시작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은 전액 인출과 전혀 다른 판단입니다. 수령 연차가 쌓이면 퇴직금 재원의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도 함께 봐야 합니다. 확인된 자료 기준으로 퇴직금 재원을 연금으로 받을 때 실제 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를 냅니다. 11년 차부터 20년 차까지는 60%로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2026년부터 실제 연금 수령 21년 차 이후에는 50% 납부 구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말은 오래 받을수록 무조건 유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생활비가 버틸 수 있는 속도 안에서 오래 나누어 받는 효과를 비교하라는 뜻입니다. 세금 할인만 보다가 병원비와 월세를 못 맞추면 좋은 계획이 아닙니다. 반대로 생활비가 급하다고 한 번에 깨면 미래의 연금 안전판이 얇아질 수 있습니다. 그 균형을 잡는 도구가 바로 IRP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세액공제의 착시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48만 5천 원의 환급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효과는 실제로 내 세금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공제받을 세금이 부족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환급받았다는 사실은 끝이 아니라 약속의 시작입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겠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 돈에서 생긴 운용수익을 연금회로 꺼내면 16.5% 기타 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중도 해지는 가볍게 누를 버튼이 아닙니다. 해지 화면에는 지금 받을 금액이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세금, 미래 수령의 감소, 다시 채우기 어려운 노후자산 문제가 따라옵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대출을 갚고 싶어서,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계좌를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노후 의료비와 생활비가 같이 줄어드는지까지 계산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비상금 통장, 예금 만기, 담보대출 가능성, 일부 인출 가능성 같은 순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해지는 마지막에 놓아야 할 선택지일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연간 수령액입니다.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은 무조건 넘으면 큰일 난다는 공포 숫자가 아닙니다.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연금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는 계기판입니다. 연간 1,500만 원 이하에서는 저율 분리과세 흐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종합과세 신고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을 비교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전액이 다 같은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퇴직금 재원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운용수익을 섞어 한 덩어리로 보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국민연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재취업 소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는 가구와 혼자 생활비를 감당하는 가구도 다르게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500만 원 기준을 들으면 겁부터 먹지 마세요. 내 연금 수령표에서 어떤 항목이 그 기준에 들어가는지 먼저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연금 수령표는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한 장의 월 생활비, 국민연금, 예금이자, IRP 수령에 배우자 소득을 나란히 적으면 됩니다. 그 표를 보면 올해 얼마를 받고 내년에 얼마를 줄일지 현실적인 조절이 보입니다. 생활비가 매달 300만 원 필요한데 국민연금과 다른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빈칸은 100만 원입니다. 그 100만 원을 IRP에서 전부 채울지 예금이자와 나누어 채울지 재취업 소득으로 줄일지 따져야 합니다. 이 계산 없이 세금만 줄이려 하면 생활비가 모자라고 생활비만 보려 하면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운용입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갔다고 자동으로 노후 자산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원리금 보장 상품에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퇴 첫 때처럼 돈을 잃으면 안 되는 시기에는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다만 물가가 오르는 동안 실제 구매력이 줄어드는 문제도 같이 봐야 합니다. 반대로 위험자산을 무리하게 늘리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운용 단계에서는 위험자산 비중과 안전자산 규칙도 봐야 합니다. 위험자산을 늘릴 때는 기대 수익만 보지 말고 70% 한도와 안전자산 비중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TF, 타깃 데이트 펀드, 디폴트 옵션 같은 말이 나오면 어려워서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럴수록 질문을 단순하게 바꾸면 됩니다. 이 상품은 원금을 잃을 수 있습니까? 수수료는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연금으로 받을 때 팔기 쉬운 구조입니까? 가격이 크게 떨어졌을 때도 생활비를 꺼내 다른 돈이 있습니까? 이 네 가지에 답하지 못하면 수익률 숫자가 좋아 보여도 성급히 움직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수익률은 중요하지만 은퇴 계좌에서는 현금화 시점도 중요합니다. 나쁜 시기에 팔아야 하면 좋은 상품도 생활비 부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IRP 안에서는 안정 구간과 성장 구간을 나누어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곧 쓸 돈은 흔들림이 작은 곳에 두고 오래 묶을 수 있는 돈만 위험을 감당하게 하는 시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한 달에는 작아 보여도 10년, 20년이 지나면 생활비 차이로 바뀝니다. 비대면 계좌인지 대면으로 만든 계좌인지 연금 개시가 된 계좌인지에 따라 면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마다 정책도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무료라는 말을 들었다면 반드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할 때 무료인지, 연금으로 받을 때도 무료인지, 특정 상품에만 해당하는지 물어보세요. 계좌로 옮길 때도 수익률만 비교하면 부족합니다. 수수료, 상품 선택폭, 연금 지급 방식, 상담 접근성을 같이 봐야 합니다. 특히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에는 금융 앱이 불편한 분도 많습니다. 앱에서만 가능한 혜택인지 창고에서도 같은 조건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관리입니다. 여섯 번째는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 이야기는 IRP 연금에서 가장 조심해서 말해야 합니다. 현재 사적연금 수령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운용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절대 안 붙는다고 말하면 과장입니다. 법안과 행정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시점의 자료만 믿고 10년 뒤 계획을 고정하면 위험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현재 운용과 향후 변경 가능성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은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분은 더 민감합니다. 국민연금, 이자, 배당, 사업소득, 재산까지 함께 보며 보험료가 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좌 하나만 떼어놓고 건보료가 오른다 안 오른다 단정하면 실제 생활과 어긋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매년 건강보험공단 안내와 본인의 자격 변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 있는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 재취업으로 직장가입자가 되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건보료 안내문이 오면 IRP 수령액만 보지 말고 전체 소득표를 펼쳐보세요. 일곱 번째는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도 IRP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확인됩니다. 이 숫자를 볼 때도
IRP 수령액만 줄이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금융재산, 국민연금, 월세소득, 배우자 상황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주민센터나 공식 모의계산 경로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변에서 IRP를 줄이면 기초연금이 나온다고 말해도 그대로 믿지 마세요. 개인별 소득인정액 계산은 단순한 통장 잔고보다 복잡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태도는 단정 대신 확인입니다. 너무 빨리 깨면 기초연금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도 노후 생활비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도 혜택을 보려다 본인의 현금 안전판을 먼저 없애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부부의 계좌입니다. 부부 생활비는 한 지갑에서 나가지만 세금 계산은 각자의 계좌와 소득에서 출발합니다. 남편 계좌에 퇴직금이 있고 아내 계좌에 개인 납입금이 있는 경우 두 계좌를 합쳐 보는 표와 따로 보는 표가 모두 필요합니다. 한 사람 계좌만 보고 수령액을 정하면 다른 사람의 국민연금 개시, 건강보험 자격, 기초연금 판단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일하고 있다면 그 소득이 가구 현금 흐름을 받쳐줍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동시에 은퇴한다면 IRP가 생활비 빈칸을 크게 메워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에서는 먼저 가구 생활비를 적고 그 다음 각자 계좌의 세금표를 봐야 합니다. 한쪽은 빨리 받고 한쪽은 늦게 받는 방식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비율로 꺼내야 공평하다고 생각하면 세금과 보험료 측면에서 손해일 수 있습니다. 공평함보다 중요한 것은 가구 전체의 안정입니다. 아홉 번째는 상담 기록입니다. 세금,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기관 상담원이 설명해준 내용을 듣고 끝내지 말고 날짜와 핵심 답변을 적어두세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안내가 서로 다른 주제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한 곳의 답변으로 모든 결정을 끝내면 안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퇴직급여, 퇴직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율도 나이와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55세 이상 70세 미만 구간, 70세 이상 80세 미만 구간, 80세 이상 구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된 안내 기준으로는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흐름을 봅니다.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재원과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인별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연금으로 받는다는 말만 듣고 세금이 전부 같은 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 행동 순서입니다. 오늘 당장 할 일은 계좌를 해지하거나 새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IRP의 퇴직금 재원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 수익을 분리합니다. 55세 이후라면 연금 개시 조건과 최소 수령액을 금융기관에 물어봅니다.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기준과 어떻게 만나는지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은 현재 기준으로만 단정하지 말고 매년 다시 봅니다. 마지막으로 월 생활비표를 만듭니다. 표에는 국민연금, 예금이자, 재취업소득, 월세소득, 배우자소득, IRP 수령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순서를 밟으면 IRP가 복잡한 세법 덩어리에서 생활비 장부로 바뀝니다. 듣기에는 번거롭지만 실제로는 한번 정리해두면 매년 점검할 항목이 줄어듭니다. 연말에는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초에는 올해 받을 금액과 건강보험료 변화를 봅니다. 생일이 지나 55세가 되는 해에는 연금 개시 가능성과 수령 연차를 점검합니다. 퇴직금이 새로 들어오는 해에는 재원표를 다시 만듭니다. 상품을 바꾸는 판단은 그 다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잡한 것보다 일시금으로 받아 예금에 넣는 게 마음 편하지 않나요? 그 선택이 항상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 할인, 수령기간, 생활비 속도, 배우자 상황을 비교하지 않은 일시금 선택은 너무 비싼 마음 편함이 될 수 있습니다. 예금은 눈에 잘 보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IRP 안에서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때 생기는 세금 효과와 수령 연차의 의미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IRP를 무조건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말도 위험합니다. 생활비가 끊기고 의료비가 필요한데 세금만 아끼겠다고 돈을 못 쓰면 그 역시 나쁜 계획입니다. 좋은 계획은 세금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현금을 제때 마련하는 계획입니다. 은퇴도는 수학 문제이면서 동시에 생활 문제입니다. 계산상으로는 오래 받을수록 좋아 보여도 실제 가계부가 버티지 못하면 수정해야 합니다. 가계부상으로는 한 번에 받으면 편해 보여도 세금과 미래 안전판이 약해지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계좌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남의 정답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친구가 한 번에 뺐다고 나도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연금으로 받는다고 내 계좌도 똑같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 퇴직금 규모, 세액공제 이력, 국민연금 개시 시점,
건강보험 자격, 기초연금 가능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을 때는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만 묻지 마세요. 매달 얼마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하면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수익률 상담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품이 얼마나 벌 수 있느냐보다 내가 돈이 필요할 때 팔 수 있느냐를 같이 물어야 합니다. 노후 계좌에서는 팔아야 하는 날이 나쁜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쓸 안전자산이 없다면 기대 수익은 마음의 위로에 그칠 수 있습니다. 계좌 안의 돈을 3년 안에 쓸 돈, 10년 뒤에 쓸 돈, 오래 남겨둘 돈으로 나누어 보세요. 3년 안에 쓸 돈은 크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10년 뒤에 쓸 돈은 물가를 이길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래 남겨둘 돈은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나누면 상품 이름보다 목적이 먼저 보입니다. 목적이 보이면 불필요한 불안도 줄어듭니다. 기사를 보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법이 바뀐다, 연금, 세금이 달라진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때마다 계좌를 흔들면 오히려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뉴스는 방향을 알려주지만 내 행동은 내 표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와 상담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불확실한 내용은 단정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면제나 부과와 관련된 법안은 처리 상태를 업로드 직전까지 다시 봐야 합니다. 현재 운용을 설명하는 말과 미래 확정을 말하는 문장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는 사람이 과장된 불안에 덜 흔들립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손해라는 식의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넘었을 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무엇이 나은지 비교해야 합니다. 소득이 낮은 애와 높은 애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시작한 애와 일을 그만둔 애의 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한번 정한 뒤 영원히 고정하는 계좌가 아닙니다. 매년 생활비와 제도 변화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는 계좌입니다. 그렇다고 매달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 연초, 생일 이후, 퇴직금 입금 직후처럼 점검 시점을 정해두면 충분합니다. 가장 단순한 방식은 4번 확인입니다. 재원 확인, 수령액 확인, 세금 확인, 생활비 확인입니다. 재원 확인은 계좌 안의 돈이 어디서 왔는지 보는 일입니다. 수령액 확인은 올해와 내년에 얼마를 받을지 정하는 일입니다. 세금 확인은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의 흐름을 나누는 일입니다. 생활비 확인은 실제 통장에서 빠져나갈 돈을 맞추는 일입니다. 이 4가지가 맞으면 상품 선택은 훨씬 차분해집니다. 반대로 이 4가지가 비어 있으면 어떤 상품을 골라도 불안합니다. 잔고가 큰 분들은 수익률이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이 급해집니다. 계좌가 작은 분들은 차라리 깨서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먼저 생활비표를 보셔야 합니다. 큰 계좌는 오래 버틸 힘이 있지만 잘못 꺼내면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작은 계좌는 귀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은퇴 초반 비상금으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금액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어느 달의 생활비를 막아주는지입니다. 병원비가 몰리는 달, 자녀 결혼 자금이 필요한 달, 세금 고지서가 오는 달을 미리 적어보세요. 그 달을 지나갈 돈을 남겨두는 것이 노후자산 관리입니다. 세액공제만 생각하면 IRP가 연말정산 도구처럼 보입니다. 수익률만 생각하면 투자계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월말 통장을 지키는 장부로 봐야 합니다. 월말 통장이 흔들리지 않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큰 수익률을 약속받지 않아도 불필요한 해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무서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퇴직 직후의 첫 사례를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랜 직장을 마치고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 분이 있습니다. 통장의 배는 꽤 큰 잔고가 보이지만 매달 들어오던 월급은 더 이상 없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아 보여도 건강보험료, 재산세, 가족 행사비가 겹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때 계좌를 해지하면 가장 빠르게 현금이 생깁니다. 문제는 빠른 현금 뒤에 세금과 미래 연금 감소가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이분에게 필요한 첫 행동은 해지가 아니라 월별 현금 흐름표입니다. 다음 석 달 동안 꼭 나갈 돈을 적고 그 돈을 IRP 밖에서 마련할 수 있는지 봅니다. 예금 만기, 급여 정상금, 비상금,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IRP 해지는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밖에서 버틸 돈이 부족하다면 금융기관의 일부 수령이나 연금 개시 조건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 질문을 하지 않고 전액 해지를 누르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계좌는 한 번 깨면 다시 같은 조건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은퇴 첫 해의 두 번째 사례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세금이 무서워 IRP를 한 푼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조심스러운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생활비를 신용카드 할부나 대출로 메우고 있다면 다른 위험이 생깁니다. 연금을 너무 아끼다가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계좌를 지키는 목적은 숫자를 보존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생활비가 끊기지 않게 하면서
세금을 덜 세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필요한 금액이 작다면 작은 금액으로 수령을 시작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전액 인출과 일부 수령은 완전히 다른 선택입니다.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최소 수령액과 수령 주기를 확인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연금 개시를 했다고 해서 계좌를 전부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방식으로 일부를 받으면서 나머지를 계속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취업을 한 분의 상황은 또 다릅니다. 퇴직 후 몇 달 쉬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 소득 흐름이 바뀝니다. 새 월급이 생기면 IRP 수령액을 줄일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미 큰 금액을 연금으로 받도록 설정해 두었다면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취업 소득이 있는 애에는 종합소득 계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시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서도 빈칸이 달라집니다. 일을 다시 시작한 애에는 IRP를 그대로 두지 말고 수령표를 다시 열어보세요. 소득이 생겼다는 것은 계좌를 더 키우라는 신호일 수도 있고 수령 속도를 늦추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소득액과 생활비, 세금 구간을 함께 봐야 나옵니다. 여기서도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습니다. 소득이 늘었다고 무조건 수령을 멈추는 것도 세금이 걱정된다고 무조건 빼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에서는 대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퇴직금을 받으면 온 가족 돈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세금 계산은 각자의 계좌에서 출발합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개시 시점, 건강보험 자격, 근로소득 여부를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남편 계좌에서 많이 받고 아내 계좌는 두는 방식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 계좌에만 부담을 몰면 나중에 생활비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볼 표에는 두 줄이 필요합니다. 첫 줄은 가구 전체 생활비입니다. 둘째 줄은 각자에게 붙는 세금과 수령액입니다. 두 줄을 나란히 놓으면 감정 싸움이 줄어듭니다. 누가 더 많이 내느냐보다 어떤 순서가 가구에 안정적인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녀 지원을 고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사업 실패 지원처럼 부모 마음을 흔드는 일이 생깁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IRP를 깨서 도와줄 때는 본인의 노후 의료비를 같이 줄이는 결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줄 돈을 정하기 전에 부모의 최저 생활비와 병원비, 비상금을 먼저 남겨두세요. 그 선을 넘는 지원은 나중에 부모와 자녀 모두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깨는 대신 지급 시기를 나누거나 다른 자금과 섞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상의할 때는 감정만 말하지 말고 숫자를 보여주는 편이 좋습니다. 내가 이 금액을 꺼내면 매달 받을 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족도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노후 안전판 문제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돈을 중간에 꺼내는 장면도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때 돌려받은 돈은 기분 좋게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 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혜택을 이어가겠다는 약속과 연결돼 있습니다. 중간에 약속을 깨면 16.5% 기타 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세율은 단순한 벌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과거에 받은 혜택을 되돌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할 때부터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올해 얼마나 환급받을까만 묻지 말고 이 돈을 몇 년 동안 묶어둘 수 있을까를 함께 물어야 합니다. 생활비가 불안한 사람이 무리해서 한도를 채우면 나중에 해지 위험이 커집니다. 절세는 좋은 일이지만 현금 흐름을 무너뜨리는 절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연말 납입을 결정할 때는 내년 비상금부터 확인하세요. 병원비, 집수리비, 자녀 지원 가능성, 대출 상환 일정을 적어본 뒤 남는 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운용 수익이 났을 때도 착각이 생깁니다. 수익이 났으니 조금 빼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IRP 안의 운용 수익은 세금상 별도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수익만 빼는 것처럼 느껴져도 연금의 수령이면 세금 문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났을 때는 인출보다 비중 조정부터 생각해보세요. 위험 자산이 너무 커졌다면 일부를 안정적인 곳으로 옮겨 생활비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손실이 났을 때는 더 어렵습니다. 마음이 급해져서 전부 팔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손실 확정이 더 큰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곧 쓸 돈까지 위험 자산에 묶어두었다면 계획을 고쳐야 합니다. 손실이 난 뒤에야 안전자산을 찾는 것보다 처음부터 쓸 시점별로 나누는 편이 낫습니다. 운용은 최고 수익률 맞추기 게임이 아닙니다. 필요한 달에 필요한 돈을 꺼낼 수 있게 만드는 배치입니다. 수수료를 작게 보는 습관도 고쳐야 합니다. 연간 몇만 원처럼 보여도 은퇴기간 전체로 보면 차이가 커집니다. 특히 계좌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수록 수수료는 조용히 생활비를 갉아먹습니다. 무료라고 적힌 문구도 조건을 봐야 합니다. 비대면 가입자만 무료인지, 특정 기간만 무료인지, 연금 개시 뒤에도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창구에서는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계좌를 유지하면 올해 실제로 빠지는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연금으로 받기 시작하면 수수료 조건이 달라집니까? 상품을 바꾸면 추가 비용이나 환매 기간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수익률 비교표만 보고 중요한 비용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옮기는 문제도 신중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낮은 곳이 좋아 보이지만 내가 필요한 지급 방식이 없는 곳이라면 불편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접근성, 앱 사용 편의, 상품 선택폭, 수령 방식까지 같이 비교하세요. 은퇴계좌는 낮은 비용과 편한 관리가 함께 가야 오래 유지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두려워하는 분들은 기사 제목에 크게 흔들립니다. 사적연금이 건보료에 잡힌다더라 아니면 안 잡힌다더라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럴 때는 현재와 미래를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현재 사적연금 수령액이 직접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운용된다는 설명은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법과 인정이 앞으로도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따라서 장기 계획에는 매년 확인이라는 칸을 넣어두는 편이 맞습니다. 지역가에 따라 바뀌는 해에는 특히 보험료 안내문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재산, 이자, 배당, 사업소득, 공적연금이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계좌만 보고 겁먹기보다 전체 소득과 자격 변동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할 때도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제 사적연금 수령액이 현재 보험료 산정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됩니까?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에는 어떤 소득 항목을 봅니까? 올해 재취업을 하면 자격이 언제 바뀝니까? 이렇게 물어야 내 상황에 맞는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상담도 비슷합니다. 계좌 수령액을 줄이면 기초연금이 나온다는 말은 너무 단순합니다. 선정기준액은 중요한 숫자이지만 소득 인정액 계산은 여러 항목을 함께 봅니다. 금융재산이 얼마인지, 국민연금을 얼마 받는지, 부부가구인지 단독가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령액만 조절한다고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모의 계산을 해볼 때는 자료를 대충 넣지 말아야 합니다. 예금잔고, 월세소득, 공적연금, 배우자 재산을 빠뜨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능성만 보고 노후 자산을 급하게 줄이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혜택을 받으려다 생활비 안전판을 없애면 불안은 다른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연금 수령액을 정할 때는 한 해만 보지 마세요. 올해 많이 받고 내년에 줄이는 방식이 맞을 수도 있고 반대로 올해 적게 받고 나중에 늘리는 방식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과 생활비는 해마다 같이 움직입니다. 재취업을 그만두는 해, 국민연금을 시작하는 해, 배우자가 은퇴하는 해는 모두 조정 시점입니다. 달력에 그 해를 표시해두면 결정을 미루지 않게 됩니다. 연금 달력에는 4가지 날짜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연말 납입 여부를 정하는 날입니다. 연초 수령액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생일 뒤 연금 개시 조건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세금 신고 전 자료를 모으는 날입니다. 이 4날짜만 지켜도 계좌가 훨씬 덜 어지러워집니다. 배분을 듣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도 있습니다. 금융앱을 열고 IRP 계좌 상세 화면을 찾습니다. 계좌 안에 재원 구분이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상담 예약을 잡습니다. 상담 메모에는 퇴직금 재원, 개인 납입금, 운용 수입, 과세 제외, 원금이라는 4단어를 적어둡니다. 그 다음 수령 신청 화면으로 들어가 최소 수령액과 수령 주기를 확인합니다. 신청 버튼은 누르지 말고 조건만 봅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안내 화면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해두면 다음 상담이 훨씬 구체적이 됩니다. 상담원이 일반적인 설명을 하면 내 계좌 기준으로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 계좌에서는 어떤 재원부터 나가는 것으로 보나요? 연금의 수령으로 처리되는 금액은 어느 항목인가요? 올해와 내년에 수령액을 바꾸면 세금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 질문들이 IRP 관리의 핵심입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상품보다 먼저입니다. 상품은 나중에 바꿀 수 있지만 잘못된 해지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연금 계좌를 관리할 때 불안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제도는 바뀌고 시장도 흔들리고 가족 상황도 변합니다. 다만 불안을 관리 가능한 항목으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세금 불안은 재원표로 줄입니다. 생활비 불안은 월별 지출표로 줄입니다. 건강보험료 불안은 자격 변동 확인으로 줄입니다. 기초연금 불안은 공식 모의 계산과 상담 기록으로 줄입니다. 수익률 불안은 쓸 시점별 자산 배치로 줄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막연한 걱정이 다음 행동으로 바뀝니다. 노후 자산 관리에서 희망은 큰 수익률 약속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순서에서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으면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기록할 수 있으면 다음 해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으면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잘 관리한다는 것은 전문가처럼 모든 세법을 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계좌에서 필요한 질문을 놓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실제 상담실에서 어떤 순서로 말하면 좋은지 더 구체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상담을 시작할 때 수익률부터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수익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퇴계좌 상담의 첫 질문은 수익률이 아니라 재원 구분입니다. 제 계좌에 들어온 돈을 퇴직금 재원과 개인 납입금으로 나누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운용 수익이 어느 항목에 붙어 있는지도 같이 물어야 합니다. 상담원이 전체 잔고만 말하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어떤 돈부터 나가는 구조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이 질문은 까다로운 질문이 아니라 내 돈의 이름을 확인하는 기본 질문입니다. 돈의 이름을 모르면 세금의 이름도 알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상담 질문은 수령 방식입니다. 정기 수령인지, 금액 지정인지, 기간 지정인지, 자유 인출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각 방식에서 최소 금액과 변경 가능 시점도 물어봅니다. 한번 정하면 바로 바꿀 수 없는 조건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생활비가 늘거나 줄었을 때 조정할 수 없다면 불편이 커집니다. 은퇴 생활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경험비가 늘 수도 있고 재취업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 소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수령 방식은 이런 변화에 대응할 여지를 남겨두는 쪽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세금 시뮬레이션입니다. 올해 이 금액을 받으면 어떤 세금으로 분류되는지 물어보세요. 내년에 같은 금액을 받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퇴직금 재원과 세액공제 재원이 섞여 있다면 설명을 더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연금소득세만 보는지 기타 소득세 가능성이 있는지 퇴직소득세 할인 구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누어 봅니다. 상담원이 세무 판단은 세무사에게 확인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불친절한 답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말할 수 있는 범위와 세무 전문가가 판단할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금융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계좌 재원 자료를 받아두면 됩니다. 자료가 있어야 세무 상담도 정확해집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해지 전 대안입니다. 계좌를 전부 깨지 않고 일부만 쓸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연금 개시, 일부 수령, 담보대출 가능성, 다른 계좌 활용 순서를 함께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상황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는 사정과 세법상 예외 사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급한 순간일수록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 하루만 시간을 두고 다시 계산해 보세요. 밤에 불안해서 누른 버튼은 아침에 후회로 바뀌기 쉽습니다. 가족에게도 하루만 기다려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후 계좌는 속도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수수료의 실제 금액입니다. 몇 퍼센트라는 숫자만 듣지 말고 원화로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올해 예상 수수료가 얼마인지 계좌를 유지하면 10년 동안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수료가 낮아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만 있다면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조금 높아도 상담과 지급 방식이 안정적이면 가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비용은 낮을수록 좋지만 관리 가능성도 비용의 일부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상품의 역할입니다. 이 상품이 생활비용 돈인지 오래 묶어둘 돈인지 구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상담표에 기대 수익률만 있으면 판단이 한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판매 기간, 가격 변동 폭, 원금 손실 가능성, 수수료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은퇴계좌에서 상품은 목적지까지 가는 차입니다. 빠른 차가 항상 좋은 차는 아닙니다. 비 오는 길에는 천천히 가는 차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곧 필요한 돈이라면 흔들림이 작은 배치가 필요합니다. 오래 기다릴 수 있는 돈이라면 물가를 이길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돈을 한 상품에 모두 맡기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배우자와의 역할 분담입니다.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으면 한 사람이 모든 설명을 듣고 결정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금융용어를 어려워해도 최소한 수령액과 생활비표는 함께 봐야 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사람이 계좌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상담 기록은 혼자만 하는 메모가 아니라 가족이 찾을 수 있는 기록이어야 합니다. 계좌번호, 금융기관 연락처, 수령 방식, 세무 상담 기록을 한 곳에 모아두세요. 기밀번호를 노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남겨두라는 뜻입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연말정산과 은퇴 생활의 균형입니다. 아직 일하는 50대라면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이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환급 효과가 있으니 가능한 채우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은퇴가 가까울수록 묶이는 기간과 비상금도 같이 봐야 합니다. 내년 소득이 줄어들 예정이라면 올해와 같은 납입 전략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마지막 해에는 급여, 퇴직금, 다른 소득이 한꺼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해의 세금과 다음 해의 생활비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표만 보고 결정하면 은퇴 첫 해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월세의 기쁨은 짧고 현금 부족의 불안은 길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은 물가입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은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물가가 계속 오르면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은퇴 생활비는 고정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식비, 병원비, 관리비, 보험료가 한꺼번에 움직이면 체감은 더 큽니다. 그래서 안정성만 보고 모든 돈을 묶어두면 구매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가가 무섭다고 위험 자산을 과하게 늘리면 시장 하락에 흔들립니다. 해답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돈의 사용 시점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가까운 생활비는 안정적으로, 먼 생활비는 물가 대응을 고려하는 식입니다. 이 단순한 구분만 해도 상품 선택이 덜 감정적이 됩니다. 10번째 질문은 기록의 형식입니다. 화려한 파일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맨 위에는 검토 날짜를 적습니다. 그 아래에는 퇴직금 재원,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운용 수익을 씁니다. 다음 줄에는 올해 받을 금액과 내년에 조정할 금액을 적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확인한 기관과 상담 내용을 적습니다. 이 종이를 해마다 하나씩 모으면 내 계좌의 역사가 됩니다. 기억에 의존하면 작년에 왜 그렇게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기록이 있으면 올해 결정을 바꿀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은행 창고에서 들은 말, 국세청에서 확인한 말, 건강보험공단에서 들은 말을 섞지 않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이 되면 불필요한 소문에 덜 흔들립니다. 계좌 관리에서 피해야 할 말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연금으로 받으라는 말은 위험합니다. 무조건 일시금이 낫다는 말도 위험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절대 안 붙는다는 말은 단정입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끝장이라는 말은 과장입니다. 55세가 되면 바로 빼라는 말은 순서를 무시합니다. 세액공제는 공짜라는 말도 반쪽 설명입니다. 상품 수익률만 보면 된다는 말은 은퇴 현금 흐름을 빠뜨립니다. 이런 문장을 들으면 한 걸음 물러나 내 표로 돌아오세요. 좋은 조언은 내 재원, 내 생활비, 내 소득 상황을 물어본 뒤 나옵니다. 내 상황을 묻지 않고 정답부터 말하는 조언은 조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청자분이 50대라면 지금은 준비와 전환이 겹치는 시기입니다. 아직 일하는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곧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IRP를 단순 절세 계좌로만 보면 은퇴 첫 해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납입 계획과 인출 계획을 같은 종이에 적어보세요. 넣는 계획만 있고 꺼내는 계획이 없으면 절반짜리 준비입니다. 60대라면 수령 속도와 건강보험 자격이 더 중요해집니다. 국민연금 개시, 배우자 은퇴, 재취업 종료가 겹칠 수 있습니다. 그 해마다 IRP 수령액을 그대로 둘지 조정할지 봐야 합니다. 70대라면 관리의 단순성이 중요합니다. 너무 복잡한 상품과 여러 계좌는 가족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급이 안정적이고 기록이 명확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큰 수익률보다 실수하지 않는 구조가 더 큰 힘이 됩니다. 나이대가 바뀌면 이 계좌의 역할도 달라집니다. 50대에는 퇴직 준비 장부입니다. 60대에는 생활비 조절 장부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안정적인 지급과 기록의 장부가 됩니다. 같은 계좌라도 시간에 따라 질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먼저 정하면 다음 행동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생활비표를 어떻게 읽을지 함께 보겠습니다. 가장 왼쪽에는 매달 꼭 나가는 돈을 씁니다. 관리비, 식비, 통신비, 보험료, 병원비, 부모나 자녀에게 보내는 돈을 따로 적습니다. 가운데에는 확실히 들어오는 돈을 씁니다. 국민연금, 근로소득, 월세, 예금이자, 배우자 소득처럼 비교적 예측 가능한 돈입니다. 오른쪽에는 부족한 금액을 씁니다. 그 부족분을 IRP에서 메울지, 예금에서 메울지, 지출을 줄일지 판단합니다. 이렇게 보면 IRP가 갑자기 큰돈 통장에서 월별 보충장부로 바뀝니다. 월별 보충장부로 보면 해지 충동이 줄어듭니다. 필요한 돈만 보이고 지키면 좋은 돈도 함께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큰 달에는 IRP 일부 수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지출이 적다면 수령액을 낮출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런 조절이 가능하려면 수령 방식의 변경 조건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급해진 뒤 알아보면 선택지가 좁습니다. 생활비표는 세금표와도 연결됩니다. 올해 IRP를 많이 받으면 당장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민연금이 시작되어 빈칸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만 버티는 돈과 내년 이후 받을 돈을 다르게 나누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계좌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돈이 한 줄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세금, 보험료, 제도 기준이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숫자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흔들립니다. 1,500만 원 기준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 숫자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내 전체 소득표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퇴직금 재원의 연금 수령 효과도 전체 생활비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오래 받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어도 당장 생활비가 모자라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넣을 돈이 충분하고 오래 묶어둘 수 있을 때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상금이 부족한데 한도만 보고 넣으면 나중에 해지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좋은 제도도 내 현금 흐름과 맞지 않으면 부담이 됩니다. 이 계좌를 볼 때는 항상 두 질문을 같이 붙이세요. 세금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생활비는 몇 달을 버팁니까? 앞 질문만 보면 절세에 치우치고 뒷 질문만 보면 성급한 인출에 치우칩니다. 두 질문을 함께 묻는 사람이 노후 돈을 오래 지킵니다. 부모 세대가 자주 하는 실수도 여기서 나옵니다. 자녀에게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혼자 결정합니다. 그러다 큰 해지나 상품 변경을 한 뒤에야 가족이 알게 됩니다. 가족이 모든 세부 내용을 알 필요는 없지만 큰 원칙은 공유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계좌는 생활비 안전판이다. 해지는 마지막 선택지다. 큰 돈이 필요하면 먼저 가족이 함께 계산한다. 이 정도 원칙만 있어도 급한 순간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이라면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상담 내용을 휴대전화 메모에만 남기면 나중에 찾기 어렵습니다. 종이 한 장이나 파일 하나에 연도별로 모아두세요. 어떤 기관에 언제 전화했는지, 어떤 답을 들었는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적습니다. 혼자 관리하는 돈일수록 기업보다 기록이 안전합니다. 나이가 들면 금융앱 화면도 자주 바뀝니다. 작년에 찾던 메뉴가 올해는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앱 화면만 믿지 말고 상담 가능한 연락처도 함께 적어두어야 합니다. 창구 방문이 필요할 때 가져갈 서류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신분증, 계좌정보, 퇴직금 입금 내역, 세액공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면 상담 시간이 줄고 설명도 더 정확해집니다. 계좌 이전을 고민할 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수수료가 싸다는 광고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상품이 이전 가능한지, 연금 개시 상태가 유지되는지, 수령 일정에 공백이 생기는지 물어야 합니다. 이전 과정에서 팔아야 하는 상품이 있다면 시장 상황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급하게 옮기다 손실을 확정하는 일이 없도록 순서를 확인하세요. 옮기는 것도 관리이고 그대로 두는 것도 관리입니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방치가 아니고 움직인다고 개선도 아닙니다. 판단 기준이 있어야 유지와 이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시 재원, 수령액, 세금, 생활비 4가지로 돌아옵니다. 이 4가지를 확인한 뒤에도 답이 애매하면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빠르게 결정하는 것보다 하루 더 확인하는 것이 낫습니다. 노후 돈은 빨리 벌기 어렵고 한번 잘못 쓰면 회복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IRP 관리의 속도는 빠른 실행보다 정확한 확인에 맞춰야 합니다. 확인하는 습관은 처음에는 답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자산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은 마음의 기준입니다. 은퇴 계좌를 볼 때 사람은 대개 두 감정 사이로 오갑니다. 하나는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은 마음입니다. 두 감정은 모두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어느 한쪽이 계좌 전체를 끌고 갈 때 생깁니다. 두려움만 앞서면 모든 돈을 묶어두고 생활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욕심만 앞서면 위험 자산을 늘렸다가 필요한 달에 손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RP에는 감정의 속도보다 생활비의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이번 달에 필요한 돈은 이번 달의 기준으로 봅니다. 10년 뒤에 쓸 돈은 10년 뒤의 기준으로 봅니다. 같은 계좌 안에서도 돈의 시간표가 다르면 운용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구분을 해두면 뉴스가 흔들려도 전부 바꾸지 않게 됩니다. 금리가 올랐다는 소식, 주식시장이 떨어졌다는 소식, 세법이 바뀔 수 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옵니다. 그때마다 전체 계좌를 뒤집으면 수수료와 실수가 늘어납니다. 내 생활비표에서 영향을 받는 부분만 확인하면 됩니다. 금리 변화는 예금이자와 원리금 보장 상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장 하락은 위험자산 비중과 앞으로 쓸 돈의 위치를 보게 만듭니다. 세법 변화 가능성은 수령액과 신고 방식을 다시 확인하게 만듭니다. 뉴스는 행동의 신호가 아니라 점검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편이 좋습니다. 점검지에도 내 표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대로 두는 것도 선택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결정도 근거가 있으면 관리입니다. 근거 없이 손을 놓는 방치와는 다릅니다. 잘 관리하는 분들은 대개 대단한 비밀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가편 질문을 매년 반복합니다. 올해 쓸 돈은 충분한가? 내년에 받을 돈은 너무 많거나 적지 않은가? 세액공제 받은 돈을 중간에 깨는 위험은 없는가? 배우자와 합친 생활비는 안정적인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은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했는가? 이 질문들이 지루해 보여도 노후 생활에는 강한 방어막이 됩니다. 한 번의 큰 결정보다 반복되는 작은 확인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초반 5년은 습관을 만드는 기간입니다. 월급이 사라진 뒤 처음 맞는 지출 흐름을 몸으로 익히는 시기입니다. 이때 IRP를 너무 빨리 깨면 뒤쪽 시간이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너무 아끼기만 하면 현재 생활이 위축됩니다.
적정한 수령액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금액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조정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금융기관의 수령액 변경 주기와 절차를 물어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활이 바뀌면 계좌도 함께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좌 관리가 내 삶을 따라와야지 내 삶이 계좌에 묶이면 안 됩니다. 의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안정성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손주 돌봄이나 가족 지원이 생기는 시기에는 현금 여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수령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시작하면 IRP 역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모두 실패가 아니라 조정 사유입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졌다고 스스로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후 계획은 한 번 마치는 시험지가 아니라 계속 고치는 생활 장부입니다. 이 계좌도 그 장부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시청자분이 오늘 방송 뒤에 바로 할 수 있는 행동을 더 현실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첫날에는 계좌를 건드리지 말고 자료만 모읍니다. 금융기관 앱에서 잔고화면, 수익률화면, 수수료화면, 연금 개시 안내화면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보이는 숫자를 모두 믿고 결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담할 때 빠뜨리지 않기 위해 내 계좌의 현재 상태를 적어두라는 뜻입니다. 둘째 날에는 생활비표를 만듭니다. 정확한 가계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매달 반드시 나가는 돈과 가끔 크게 나가는 돈을 분리하면 충분합니다. 병원비처럼 예측이 어려운 항목은 작년 지출을 참고해 여유 칸을 둡니다. 셋째 날에는 배우자나 가족과 원칙만 공유합니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급할 때 바로 깨는 돈이 아니라 마지막에 확인할 돈으로 두는 것입니다. 큰 돈이 필요하면 재원표와 생활비표를 먼저 보겠다는 약속입니다. 넷째 날에는 상담 예약을 잡습니다. 전화 상담이든 창구 상담이든 질문 목록을 들고 가야 합니다. 퇴직금 재원, 세액공제 재원, 운용수익, 과세 제외, 원금의 구분을 물어봅니다. 연금 개시 가능 시점, 최소 수령액, 수령 방식 변경 조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수수료가 실제 원화로 얼마인지 연금 개시 뒤에도 같은지까지 물어봅니다. 다섯째 날에는 답변을 정리합니다. 상담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물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노후도는 민망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생활 언어로 다시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전문 용어를 아는 것보다 내 선택의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일주일 안에 끝내면 IRP가 막연한 덩어리에서 관리 가능한 장부로 바뀝니다. 완벽한 결론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최소한 어떤 질문을 더 해야 하는지는 분명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해지, 수령, 운용, 이전을 고민하면 결정의 질이 달라집니다. 은퇴자에게 가장 비싼 실수는 몰라서 묻지 않는 실수입니다. 질문을 준비한 사람은 같은 상담을 받아도 더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정보가 많아지면 불안이 줄고 불안이 줄면 성급한 버튼을 덜 누릅니다. 계좌 관리의 출발점은 결국 버튼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질문이 쌓이면 나만의 기준이 생깁니다. 기준이 생기면 주변 말에 덜 흔들립니다. 누가 이 상품이 좋다고 해도 내 생활비표와 맞는지 먼저 보게 됩니다. 누가 빨리 빼야 한다고 해도 내 세금표와 수령표를 먼저 펼치게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은퇴 후 몇 년 동안 큰 차이를 만듭니다. 노후도는 한 번에 크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덜 세게 막는 돈입니다. 수수료를 확인해서 조금 막고 세금을 확인해서 또 막습니다. 해지 전에 하루 멈춰서 한 번 더 막습니다. 배우자와 표를 맞춰보며 불필요한 오해를 막습니다. 공식 기관에 다시 물어보며 소문에서 오는 손실을 막습니다. 이런 과정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 생활에는 화려한 이야기보다 반복 가능한 순서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 방송의 목적도 겁을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계좌를 내 생활비 장부로 다시 보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 장부에는 정답보다 점검 날짜가 더 중요합니다. 매년 같은 날에 같은 항목을 보면 변화가 보입니다. 작년보다 생활비가 늘었는지, 수령액이 과한지, 비상금이 줄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보이면 대응도 늦지 않습니다. 대응이 늦지 않으면 해지 같은 큰 결정을 피할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노후도는 숫자만이 아니라 마음의 안전판이 됩니다. 오늘 적어둔 질문 하나가 내년의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IRP 관리는 충분히 시작된 것입니다. 완벽하게 알아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 재원을 묻고 수령액을 적고 생활비 빈칸을 계산하면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는 같은 표를 다시 열어 바뀐 부분만 고치면 됩니다. 작게 시작한 확인이 시간이 지나 큰 실수를 막아줍니다. 계좌를 오래 지키는 힘은 복잡한 비법보다 꾸준한 확인에서 나옵니다. 오늘 만든 표가 내년의 상담 시간을 줄이고 가족과의 대화도 편하게 만듭니다. 그 준비가 쌓이면 해지 버튼 앞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결국 퇴직금을 안전한 노후 생활비로 오래 이어주는 힘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점은
넣을 때 돌려받은 돈보다 꺼낼 때의 순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계좌 안에 퇴직금 재원, 세액공제 받은 돈, 운용 수익이 어떻게 섞였는지 확인하세요. 55세 이후에는 전액 인출이 아니라 수령 연차와 최소 수령액을 먼저 보세요. 1,500만 원 기준은 겁내 숫자가 아니라 내 연금 속도를 조절하는 기준으로 쓰세요.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은 현재 운용과 향후 변경 가능성을 분리해서 확인하세요. 부부라면 한 지갑의 생활비와 각자의 세금 계산을 함께 보세요.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상담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마지막으로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 3장의 표를 보세요. 재원표, 수령표, 생활비표입니다. 이름은 단순하지만 은퇴 첫 해의 큰 결정을 붙잡아주는 표입니다. 해지 전에는 반드시 펼쳐보세요. 재원표는 어떤 돈인지 알려줍니다. 수령표는 언제 얼마를 받을지 알려줍니다. 생활비표는 그 돈이 실제로 몇 달을 버티게 해주는지 알려줍니다. 이 3장을 갖고 있으면 같은 퇴직금도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노후돈을 지키는 사람은 특별한 비법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금표와 수령표를 해지 버튼보다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퇴직금은 한 번 들어오면 다시 만들기 어렵고 생활비는 매달 빠져나갑니다. 이 계좌를 지키는 일은 더 많이 버는 묘수가 아니라 이미 모은 돈을 덜 세게 하는 습관입니다.